안녕하세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어떤 인연은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끼리 얽히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인데도 이상하게 헤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인연에 관한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며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린 두 남자의 이야기. 그들 중 한 명은 신문을 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신문을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잡는 자와 잡히는 자, 가해자와 피해자. 그 극단의 관계에 있던 둘이 어떻게 서로를 구하는 쪽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당신 마음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그 마음을 세상 어딘가에 다시 전달하는 일이 될 거예요. 한재훈, 북한 보위부 조사과에서 11년을 근무한 조사관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 야심도 없었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도 없었죠.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매우 평범하고 규율적인 사람이었어요. 재훈이 태어난 곳은 평양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여성동맹의 활동가였지요. 둘 다 좋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재훈도 태어날 때부터 충성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재훈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했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인민군 장교가 되고 싶다. 위대한 지도자를 섬기고 싶다. 하지만 재훈은 꿈이 없었어요. 아니,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꿀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했거든요. 재훈아,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세상은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다. 질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르기만 해라.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은 재훈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마치 각인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훈은 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위부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어요. 신분이 좋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보위부 입대 기회도 그 중 하나였죠. 보위부에 들어간 지 처음 몇 년은 무난했어요. 재훈은 성실했고 충성했고 질문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1년이 되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의 본성을 보게 돼요. 선하고 악한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단지 절박함과 절망 속에서 나오는 반복된 거짓들만 있을 뿐이라는 걸. 재훈은 하루에 평균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용의자들은 울고 소리치고 멍하니 앉아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였지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의심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보위부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의심도 죄다. 누군가가 너를 의심했으면 그건 이미 죄인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증거는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재훈은 이미 희망을 포기한 눈빛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는 감정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절차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감정을 드러내면 자신도 신문실에 앉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훈은 기계가 되었어요. 신문을 하는 기계, 명령을 실행하는 기계. 그런데 그런 재훈에게 어느 날, 한 명의 청년이 배정됐어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아침 8시 30분. 재훈이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상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새 케이스. 신문실 4호에서 담당하면 된다. 서류는 얇았어요. 보통 보위부의 신문 서류는 두껍거나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근거 없이 진행되는 신문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서류에는 단 3줄만 적혀 있었어요. 피의자 임서진 27세. 혐의 남조선 물건 소유 혐의. 조사관 한재훈. 북한 북부 탄광 노동자였죠. 서진이 어떤 배경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의심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10시 서진이 끌려왔고 재우는 신문실 사호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신문실은 11년간의 그의 일터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진은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목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었어요. 재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신문 기록지와 펜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재우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 청년은 겁에 질린 것도 아니었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울음도 소리 지름도 없었어요. 그저 아주 고요했어요. 마치 자신의 미래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처럼,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재우는 신문을 시작했어요. 내가 임서진인가? 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넌 남조선 물건을 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인가? 아니요. 아니라고? 저는 그런 물건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 안에는 주민신고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누군가 서진이 외부 물건을 숨겨뒀다고 신고한 거였어요. 신고자의 이름은 없었어요.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너를 고발했다.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나? 모릅니다. 재우는 피로를 느꼈어요. 11년을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느끼는 피로였어요. 대부분의 용의자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어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탓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처럼. 신문은 계속됐어요. 넌 탄광에서 일했다고 했다. 무엇을 했나? 석탄을 채굴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외부 물건을 구할 기회가 있었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나 없었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났어요. 재우는 서진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규정대로, 상부의 지시대로. 넌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알겠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겠죠. 그 대화는 반복됐어요. 이튿날 재우는 고문을 시도했어요.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물을 계속 부었어요. 신문실의 벽에는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서진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주기적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재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위험했어요. 보위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같은 신문실에 앉게 되니까요. 재우는 그 생각을 빠르게 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생각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으니까요. 5째 날 재우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그의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이었지요. 재우는 신문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혐의 불충분이라고 기록했어요. 그것은 보위부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결론이었어요. 그것은 조사관의 무능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재우는 그것을 택했어요. 보위부 디렉터의 사무실은 평양의 고급 건물 상층부에 있었어요. 창문에서는 아름다운 평양 전시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뒤에는 무수한 신문실들이 숨어 있었어요. 한재훈 동무.
재훈이 들어섰을 때 디렉터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 얼굴도 마음도 강철처럼 굳어있는 사람이었죠. 보이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혐의 불충분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재훈의 심장은 극도로 고동쳤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끝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디렉터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임서진이라는 놈이 뭐라고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나? 혐의인 남조선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드는 거다. 디렉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보이부의 일이야. 너 같은 조사관이 있으니까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거고 이 나라가 안전한 거야. 알겠나?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나? 뭐가 문제였어?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증거? 증거는 나중에 따라온다. 디렉터가 책상을 내려쳤어요. 보이부의 판단이 증거다. 보이부가 너는 범죄자라고 결정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이 체제에서는 증거나 법칙 따위는 없다. 있는 건 국가의 안위일 뿐이야. 그 말은 악명이 높았어요. 보이부 신입 교육 때 배우는 첫 번째 원칙이었으니까요. 이 나라의 모든 신문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다. 남조선 간첩들, 제국주의자들, 종파분자들. 그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는 항상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디렉터는 서서 창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일 그 임서진이라는 놈을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신문해라. 이게 마지막 경고야. 너의 다음 실수는 너 자신을 신문실에 앉히게 될 거다. 재훈은 방을 나왔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재훈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그것은 의심이었지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옳은가에 대한 의심. 11년을 의심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의심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건 마치 죽음의 선고와도 같았어요. 그 날부터 재훈은 변했어요. 더 이상 기계가 아니었어요. 다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건 위험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혐의로 서진이 다시 끌려왔어요. 추가 조사라는 명목이었어요. 보이부에는 항상 새로운 혐의가 있었어요. 마치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죄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서진은 다시 신문실 사호에 앉았어요. 상처가 덜 아문 몸으로. 재훈은 그 모습을 보고 내심 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위험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재훈이 서류를 열려는 찰나 서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한재훈 동무도 힘들어 보입니다. 신문실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건 규칙 위반이었어요. 용의자가 신문관에게 말을 걸다니. 재훈은 민감하게 반응했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서진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말했어요. 제가 누명을 쓴 것처럼. 한재훈 동무도 억지로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재훈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러버렸어요. 서진은 아무 근거도 없이 재훈의 내면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니, 근거가 있었어요. 11년을 신문을 하면서 보인 재훈의 피로한 눈빛. 그 눈빛 뒤에 있는 의심과 회의.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한 번 실수한 것. 당신이나 나나 죄가 없는데 죄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신문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이 조용해진 것처럼 재우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를 조사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재우는 평생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것은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일주일 뒤 상부는 서진의 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어요. 보위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순간이었죠. 혐의 없음은 조사관의 무능을 의미했거든요. 이번엔 재훈이 불려가야 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뭔가 달라진 일이 생겼어요. 재훈은 그 일주일 동안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지요. 11년간 신문을 한 수백 명의 얼굴들. 그 중에서 정말 죄가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적이었던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단지 의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신고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의 시기나 질투로 인해 끌려온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보위부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재우는 깨달았어요. 그는 11년간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왔어요. 또 11년간 거짓으로 진실을 바꿔왔고 인간을 파괴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신문실 4호의 조사관 한재훈. 그 남자는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2달 뒤 북한 내부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권력층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 속에서는 작은 실수나 의심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요. 보위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으며 충성검열이라는 명목의 대규모 숙청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가 타겟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만 있었어요. 디렉터에게 2번이나 실수를 한 사람.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조사관. 그런 재우는 충성도가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재우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집에서 나오다가 경찰을 마주쳤어요. 아니, 경찰이 아니라 보위부 요원들이었어요. 한재훈, 따라와. 뭐 때문에? 따라와. 물어보지 말고. 재우는 끌려갔어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있었지요. 그 침묵 속에서 재우는 자신의 끝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 모든 신문이 지금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차가 보위부 건물 지하에 들어섰어요. 재우는 끌려 내려가는 동안 왜 나를 조사하나? 라는 질문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모두가 이렇게 끝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하 3층. 재훈이 밀려 들어간 곳은 바로 신문실 4호. 그가 11년을 근무하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차갑고 습한 콘크리트 바닥, 낡은 형광등, 벽 귀퉁이의 물얼로 마치 그 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니,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포식자의 소굴처럼 자신의 죄를 기록하는 관과 같이. 재우는 의자에 앉혀졌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새로운 조사관이 들어섰는데 재훈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위부의 다른 조사관 김준호였어요. 한재훈, 네, 나는 너에게 물을 것이 많다. 김준호는 재훈과 똑같은 톤으로 신문을 시작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첫째, 넌 왜 임서진에 대한 혐의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준호의 손이 재훈의 얼굴을 쳤어요. 너는 이 체제의 도구다.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뭘 하는 거야?
재훈은 그 타격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맞다. 이게 바로 내가 하던 일이지. 신문은 계속됐어요. 사흘째 되는 밤, 재훈은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수면 박탈, 고문, 음식 금지, 조명 고정, 모든 것이 재훈의 신체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정신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지요. 앞으로 내가 이 체제에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죽을까? 재훈은 두 가지 가능성만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신문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재훈은 그 사람을 보고 숨을 못 쉴 뻔했어요. 임서진이었어요. 그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그저 일반 죄수복을 입은 채 재훈 앞에 서 있었어요. 재훈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신문관과 피신문자. 그들의 역할이 바뀌어 있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 재훈이 물었어요. 서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붙잡혔습니다. 같은 이유로요. 충성도가 부족하다네요. 재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청년은 자신의 신문을 받고 석방된 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곳에? 서진은 재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요했고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번엔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동료애였어요. 한재훈이 한 명의 신문관에서 한 명의 피신문자로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한재훈 동무.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훈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질문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이죠. 보위부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체제를 거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은 자살행위였어요. 하지만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오늘 밤 여기서 나갑니다. 같이 가십시오. 그 말이 나왔을 때 재훈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 희망, 절망, 그리고 뭔가 다른 것. 그것은 아마도 해방이었어요. 11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규칙과 의무로부터의 해방. 정말인가? 재훈이 속삭였어요. 네, 정말입니다.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신문실 사원은 보위부 건물의 지하 3층에 있었어요. 그 위에는 경비실이 있었고 또 다른 경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 밖에는 철창이 있었고 감시탑이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재훈이 물었어요. 서진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끌려오면서 본 길,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창문의 위치, 감시 카메라의 각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준비해야죠. 그 말 속에는 서진의 인생 전체가 들어 있었어요.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언제든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 신문을 받으면서도 다시는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걸 안 사람. 그런 사람이 해야 하는 준비. 밤 9시. 교대 시간의 소란 속에서 재훈과 서진은 움직였어요. 서진이 앞장서고 재훈이 뒤따랐죠. 신문실의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이 꺼져 있었어요. 아마 서진이 이미 그것을 계획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은 창고로 향했어요. 서진이 이미 다녀온 길. 여기. 서진이 멈춰서며 말했어요. 그 아래에는 파여있는 구멍이 있었어요. 서진이 낮 동안 몰래 파둔 작은 구멍이었죠. 하지만 충분했어요. 한재훈 동무 먼저.
아니, 내가. 시간 없습니다. 어서. 재우는 이 남자가 자신을 살리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한번 자신의 신문을 받았는데도 자신을 먼저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건 자살행위였어요. 너 먼저 가라. 재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빠져나가면 저는 따라갈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이 먼저 나가야 저도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논리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재훈은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그는 구멍을 통해 몸을 끼워 넣었어요. 흙이 얼굴에 묻었고 옷이 찢어졌어요. 손가락에 피도 났지요. 하지만 그는 나왔어요. 밤의 공기가 재훈의 피부에 닿았어요. 11년 만에. 아니, 그런 공기를 느낀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서진이 나왔어요. 둘은 포초 안내로를 따라 국경 쪽으로 달렸어요. 달빛 없는 밤. 눈발이 날리고 발밑은 미끄러웠어요. 하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자. 네. 그들은 어둠 속을 달렸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대략 200km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름길을 알고 있었어요.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숲을 헤쳐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휘스름이 들렸어요. 추격이 시작된 거였지요. 더 빨리. 재훈이 외쳤어요. 하지만 서진은 속도를 조정했어요. 재훈이 뒤처질 수 없도록 한 팀이 되었어요. 새벽 2시. 국경이 300m 남았을 때 총성이 들렸어요.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추격조가 따라온 거였지요. 보초 10여 명이 총을 들고 뒤를 쫓아왔어요. 왼쪽으로. 서진이 외쳤어요. 그들은 급하게 방향을 꺾었어요. 새 총성이 울렸어요. 찰나의 순간 재훈은 본능적으로 서진을 밀쳤어요. 너만 가라.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나중에 재훈은 자주 생각했어요. 자신이 왜 그 순간을 희생하려고 했는지. 어쩌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마음이었을까? 11년 동안 지은 죄를. 아니면 임서진이 살아남기를 원했던 걸까? 그 이유가 무엇도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명확했어요. 재훈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있었지만 서진은 재훈의 팔을 강하게 잡았어요. 왜 지금에서야 살고 싶다고 말합니까? 그 질문은 재훈의 모든 것을 물었어요. 11년을 이 체제의 도구로 살다가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인간이 되려는 그 태도 자체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이나 나나 모두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죽으려고 하시고 저는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둘 다 같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나는 여기서 끝이야. 재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재훈의 팔을 놓지 않았어요. 당신 이제야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그 말은 서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서였어요. 신문을 받으면서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다시 붙잡혀 오면서도 그것이 재훈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재훈은 울컥했어요. 평생 국가의 톱니다 바퀴로 살던 자신이 처음으로 나는 사람이고 싶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가자. 둘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눈발이 점점 거세졌고 등 뒤에서는 새 총성이 들렸어요. 추격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300m. 서진이 외쳤어요. 200m. 100m. 국경선이 가까워졌어요. 철조망. 표지판. 그 다음에 어둠. 그것이 자유인지 죽음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은 거기로 달렸어요. 마지막 철조망을 넘을 때 재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신문실 4호도, 보이부 건물도, 평양 전체도, 그리고 서진도 함께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함께였어요. 새벽 4시. 그들은 국경을 넘었어요. 그들이 국경을 넘었는지, 추격조가 붙잡았는지, 그 이후의 기록은 없어요. 어떤 소문은 그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했고, 어떤 소문은 둘 중 하나만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들을 본 적 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떤 기록은 재훈이 국경에서 죽었다고 했고, 다른 기록은 서진이 두 번째 추격에서 붙잡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추측일 뿐이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한재훈과 임서진은 서로를 미워하며 시작했지만 서로를 살리며 끝났다는 것. 신문관과 피신문자, 잡는 자와 잡히는 자. 그 극단의 관계였던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 서로의 구원이 되었어요. 만약 그들이 살아남았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중국의 어느 도시에 정착했을 거예요. 또는 더 먼 곳으로.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함께였다는 것. 한재우는 임서진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이뤄왔는지 봤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질문할 권리, 거부할 권리, 살고 싶다고 말할 권리, 그것들을 모두 이뤄왔던 자신. 임서진은 한재훈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봤어요. 용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들을 펼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들을 구했어요. 보이부의 신문실 4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탈출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이 그 관계를 버렸을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평양의 관료 한재훈, 탄광 노동자 임서진. 신분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랐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같은 억압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같은 무의미함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훈이 신문실 4호에서 처음으로 서진을 본 그날부터 어떤 것들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의심이 시작되었고 그 의심이 커져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탈출로 이어졌어요. 서진이 재훈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이 뭘까요? 아마도 그것도 의심이었을 거예요. 이 신문관이 다른 신문관들과 다르다는 의심. 그 의심이 재훈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서진을 살렸어요. 서진이 재훈의 팔을 잡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고 용서였어요. 그리고 희망이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하는 행위였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진실이에요. 악연도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관계에서도 서로를 구할 선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신문실 4호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고 동시에 누군가를 신문하고 있어요. 그것이 업무의 형태인지 인간관계의 형태인지 사회적 압력의 형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구조에서 벗어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한재훈처럼 자신의 역할에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임서진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흔적 하나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다음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길을 밝혀주는 일이 될 거예요. 따뜻한 여운을 담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 감사합니다.